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드컵 대표팀의 입국 관계로 1시간 일찍 시작했습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3+3 협의체를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김대연 위민연구원장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이 오늘 의총에서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대통령이 불수용하면 탄핵안까지 하겠다 했는데 이게 예산안 처리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세요? 일단 사실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하는데 자꾸 여당에서는 이걸 연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계속해서 50%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1야당 입장에서는 이 해임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려 할 것이고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 사회적 책임을 좀 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가 시작되는데 행정사무의 총괄인 장관이 버티고 있으면 어느 누가 어느 공무원들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할 것이며 증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해임이 좀 맞다고 보는데 이거를 예산안과 연계해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는 여당이다 이렇게 보면서 어쨌든 간에 탄핵 소추까지는 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의총하기 전에는 이게 뭐 해임이다, 탄핵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해임 결정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이번 이제 정기국회가 모레 12월 9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만들려면 이제 불가피하게 이 순서를 건너뛰어야 된다는 입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굉장히 이제 강경한 입장이기도 하고 시간 부족을 핑계로 대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뭐 이런 예단 이런 것들도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지는 이제 의문이죠. 그래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래도 이제 순서를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일종의 이제 명분 쌓기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하고 예산안을 연결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산안 통과는 사실 여당 입장에서 야당에게 이제 협조를 구해야 될 그런 사안인데 오히려 뭔가 아쉬운 쪽이 야당이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그걸 연결해서 화를 낸다거나 불쾌함을 표시한다거나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이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맞고 지금 이제 우리가 10월 29일에 그 참사가 있었던 이후로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은 또 분명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약간 답답함과 굉장히 이제 뭐랄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 뭐랄까요? 자꾸 이제 대통령과 여당에서는 이제 법적으로 시시비비가 갈릴 때까지는 함부로 이제 책임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방어적 태세를 강하게 보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여야 대립인 것처럼 보이는데 설령 야당이 지금과 같이 거대한 야당이 아니라 그러니까 소수 야당이라 하더라도 야당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국민의 일부가 분명히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야당이 다수이기도 하고 또 국민 다수도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정부의 책임 인정이나 정치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어떤 제스처로서라도 책임 있는 장관의 경질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자꾸 정쟁 사안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했던 정치 공동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갖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셨잖아요. 정치적인 책임.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없는 단어도 만들어 갖고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왜 누구나 다 하는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이렇게 회피하려고 할까요?
그것이 이제 과거에 여러 차례 이제 현재의 보수 정당이 집권하던 시기에 있었던 어떤 사회적 재난과 관련해서 겪은 기억들이 현재의 결정을 자꾸 제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하듯이 이제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기에 있었던 이른바 광우병 사태. 이때 이제 뭐랄까 임기 초반에 뭐랄까 시민 사회의 거센 비판이나 이런 것에 밀렸다가 전국 운영의 동력을 잃었던 그 기억 때문에 임기 초반에 이제 밀려서는 안 된다. 함부로 사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잘못된 교훈을 얻은 측면이 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그 4.16 참사,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 때도 그것이 결국 이제 박근혜 정권의 어떤 국정 운영에 이제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 생각,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유가족이나 이런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자꾸 이제 친야 성향의 사람들의 목소리라고 자꾸 축소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행여 야당이 그런 사안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그 참사 피해자들을 친야 성향의 뭐 어떤 세력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방어적으로 지금 나서다 보니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자꾸 꼬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교훈을 얻었다고 하는데 엉뚱한 방향에서 교훈을 얻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싶어요. 어쨌든 예산안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추가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했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쟁점 예산 중에 하나가 뭐 저희 또 상관 있는 지역화폐 예산이 있습니다. 예, 정부는 전액 삭감했지만 이게 대통령실 예산하고 맞물려서 이 예산 협상 중에 굉장히 큰 부분인데 지역화폐 예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 지역화폐가 경기도 지역화폐 시작이지 않습니까? 뭐 여당에서도 터놓고 이재명식 지역화폐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7조 5천억을 삭감을 했는데, 크게 보면 예산에서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문제를 삼는 게 초부자 감세예요. 그러니까 세수는 한정됐는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그다음에 매년 나가는 복지 비용이 있고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충당해야 하는데 뭘 깎겠느냐.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화폐.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그리고 청년 지원, 이 예산들이 다 삭감이 됐어요. 근데 공통적인 거는 뭐냐면 부자들의 예산은 그 법인세 인하해 주고 감세를 해 주면서 서민들과 관련된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있다는 거죠. 하다못해 그 국방부의 군인들의 뭐 운동화, 그다음에 군화, 그다음에 축구화까지도 깎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크게 보면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은 사회 양극화의 주범인 신자유주의를 수십 년 동안 이야기해 오면서 역대 정부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부터 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와는 역행하는, 전혀 반대로 가는, 더구나 미국 같은 경우도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법인세를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부자 감세에 대한 그 책임을 지고 영국 총리가 사퇴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반대로 역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작게는 이렇게 지금 뭐 부자 감세 이야기하고 지역화폐를 이야기하지만, 크게 보면 신자유주의 경제 정치를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 그 지역화폐 문제는 매년 그 17조 5천억이 전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지금 비상에 걸린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제시라든가 몇 개 그 지자체에서는 정부 지원 예산에 관계없이 우리는 내년에도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7조 5천억 원 이야기했는데 전체 예산안 규모가 639조 원이에요. 네네. 17조 5천억 2% 정도. 부자 감세를 하면 어느 정도나 부자 감세가 이제 3%에서 5% 이하를 하고 있거든요. 초부자 감세. 그러니까 상위 1%.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방금 지역화폐를 예산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화폐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지원, 그다음에 청년에 들어가는 지원비, 이 모든 예산들 다 깎는 거죠.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서민 예산들을 다 삭감하고 있잖아요. 이게 부자 3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분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그다음에 법인세를 인하해 주면서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서민과 관련된 예산들을 깎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고 싸우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근데 방금 김대현 원장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재명 표 예산. 만약에 이재명 표 예산, 이재명이란 이름이 없었으면 지역 화폐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이 살렸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세입 자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세출을 또한 줄여야 되는데 어느 항목에서 우선 줄일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하실 리는 없고 이제 기재부에 이제 명령을 내리면 거기서 이제 그 어떻게든 윗분들의 의중에 맞게끔 항목 조정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오랫동안 보수 정당은 전반적으로 현금성 복지를 약간 부정적으로 보아왔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그것이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서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쥐어준다든지 하는 식의 예산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이제 견지해 왔는데, 이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이 약간 이제 그런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래서 보수적인 정치인들이 되게 이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 도입된 것이 경기도인 것도 아니지만 또 이재명 지금 현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걸 자신의 브랜드처럼 활용했기 때문에만 이것을 꼭 삭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 정당에서 이런 이제 지출을 우선해서 이제 삭감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 화폐가 기본적인 취지가 한편으로는 이제 그 지역의 소비가 그 지역에서 돌 수 있도록 하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발을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소비 진작을 위한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이제 코로나 시기 동안에 위축된 소비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지역 화폐 예산을 늘려왔던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지역 화폐 예산을 삭감한 것을 100%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은 지금 시기가 고물가 시대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이고, 그래서 일부러 소비를 위축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와중에 지역 화폐를 또 대규모로 발행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것은 이제 모순된 정책 방향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상에서는 일관성이 없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지사 김진태 지사가 쏘아올린 그 여러 가지 이제 레고랜드. 사태들이 이제 그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어떻게든 물가를 안정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데 찬물을 끼얹은 그런 것은 뭐라고 안 하면서 왜 애꿎게 우리한테만 뭐라고 하냐, 이제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당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소홀히 한 것은 분명히 이제 지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지역 화폐 정책은 장기적으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로컬, 지역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중립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제 처음에 시작됐던 지방의 소도시들과 다르게 점점점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발행하는 것도 지역 화폐라고 이제 이름이 붙고, 누구나 이제 그것을 사면 10% 할인된 가격에 소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의 소상공인들의 소비, 그러니까 매상을 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전국적으로 지방 경제를 좀 더 두텁게 하는 데에 기여하기보다는 수도권 쏠림 현상도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발행 자체가 이제 국비로 이제 발행액의 이제 6%를 보조해주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4%를 지방자치단체가 6%를 부담하고 국비로 4%를 부담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몫이 이제 그걸 감당할 여력이 있는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큰 지자체일수록 더 많이 발행할 수가 있고, 반대로 지방 재정 여력이 허락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게 대규모로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 점점점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 화폐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면 사실 지방 균형 발전에서는 별 유효한 의미를 가지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건 아직까지 이제 어떤 분들이 이것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가 과연 있는지 아니면 충분히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이 10% 할인 효과까지 누리면서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인지 이건 좀 따져볼 필요도 있어서 이번 기회에 그냥 삭감됐으니까 나쁘다고만 볼 일은 아니고 어떻게 이제 원래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리고 지방 발전에 좀 더 도움이 되도록 이걸 재설계할 방법을 민주당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수도권이라 이렇게 큰 광역자치단체가 아니라 소규모 지자체들 안에서만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 경제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들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서울이나 이제 이 수도권에서는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아니면 거기에는 이제 국비 지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지방을 이제 국비 지원을 해 줘서 재정 여력이 좀 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더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제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와 같이 일률적으로 6% 4%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6%를 감당할 수 있는 지자체들은 그것을 더 많이 발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소액으로 발행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국비 지원을 끊는다고 할 경우에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는 뭐 10%도 우리가 감당하겠다고 하면서 발행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은 이제 이미 이걸 사용하면서 조금 혜택을 누린 분들일수록 갑자기 그것이 이제 사라지면 뭔가 이제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예, 뭔가 손해 보는 것 같고요.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일정 부분 교수님 말씀에 동의도 하면서 하나 이제 우려스러운 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안부가 천편일률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재정 건전성이 좋은 지자체는 그 여력이 있는데 소도시라든가 여력이 안 된 데는 그게 부담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당초 취지가 어쨌든 지역 경제잖아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위주의 그 매출 좀 올리지 않은 거고 지역 내에서 재화가 소비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영역 보고서가 나온 게 하나가 있긴 해요. 별 효과가 없었다는 이제 내용도 있고 꼭 이런 방식으로 지원해야겠느냐는 용역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도 안 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역의 돈이 선순환 경제로 따진다면 지역의 돈이 지역으로 돌고 더구나 백화점이라든가 대형마트 위주에서 소상공인들이 돌았을 때 거기에 대한 체감 온도도 사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영역이 지금까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시행했던 제도를 충분하게 영역 보고서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삭감하는 문제가 있다. 만약에 한다면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 좋은 지자체는 좀 놔주더라도 좀 약한 데는 지원을 해서 저는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입니다. 핵인에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 중 하나가 바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입니다. 여야가 광주 군공항 이전과 TK 신공항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키기로 합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TK 신공항 건설의 전제 조건인 경북 군위군의 대구 편입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반면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국방위의 법안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내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단 어렵죠. 왜냐하면 법안이 이제 상임위에 통과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에 가려면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내 통과는 불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항상 이게 군공항 통합 문제가 지금 대구 말씀하셨는데 대구는 그 새로 공항을 짓는 거고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임위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합의는 했지만 이거를 같이 묶어서 추진하는 게 맞냐? 그러면은 특별법을 만들 때 신공항을 만드는 대구의 내용과 이전하는 내용을 어떻게 전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합의는 했지만 이게 저는 장기화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개 대구하고 광주의 군공항 문제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대구 같은 경우는 상임위가 아마 국토일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는 국방위. 상임위도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공통점을 본다면 결국 이제 그것이 지자체들 수준에서 기부대 양이어 방식으로 알아서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국가가 이제 예산 지원을 해서 이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뭐 또 같다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같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금 국방위에 소속돼 있는 이제 송갑석 의원이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협력의 의사를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대구 경북 입장에서도 거대 야당의 도움 없이는 이것이 상임위 이게 본회의 통과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또 반대로 민주당의 입장에서 또는 광주 전남의 입장에서도 여당의 지원이나 동의가 없이는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안 자체가 뭐 성격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이해관계는 지금 일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통과 자체는 뭐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기 문제는 이미 지금 국회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뭐 예산안 처리도 지금 아직 안 되고 있고, 정기국회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는 또 다른 것으로 좀 간주하고 있어서 이게 뒷전에 밀리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우선순위가 이제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어쨌든 내년 초라도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원 원장께서는 이 저희가 광주 공공화 이전 특별법이 속도를 내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이제 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속도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만들고 나서도 그 이전과 관련해서는 뭐 10년 주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도 멀었다 이전하는데, 일단 부지가 마련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평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지가 되더라도 거기에 기반공사하고 이전하는데 약 10년 이상 걸린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공항 이전 문제가 나온 게 지금 13년째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3년도 더 지났나요? 항상 그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나오는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군공항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강주에 남아있는 이 부지, 250만 평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이용섭 전 시장 때 나왔던 계획에 의하면 뭐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중국의 상하이랜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해법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모두가 군공항 이전 특별법만 통과되면 만사가 다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250만 평 부지에 아파트 다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강주시가 먼저 기부를 하고 나중에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법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가 지금 그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가더라도 강주시와 시민사회가 좀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은 이 250만 평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전만 하고 나면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요 사안은 이제 그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신 분들일수록 되게 답답하고 짜증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결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서 계속해서 뭐 일의 진척이 안 됐던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로 광주와 전남이 어떤 합의만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국 이제 최상위 단계에서 뭔가 실마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던 것이고, 지금 이제 부지 문제도 계속해서 이제 무한히 거론되다가 이번에 이제 뭐 한평에서 설명회를 이제 개최했을 뿐인 건데, 계속해서 이 문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질 수 있는지가 가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니까 어떤 지역도 선뜻 받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상태로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 무한 반복됐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일단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다음에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규모의 인센티브가 해당 지역에 주어질 것인지, 그러면 이제 서로 뭐 유치 의향이 있는 이제 뭐 지자체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제 광주에서 떠나게 될 그 군공항 부지에 어떤 형태로 공공 이익에도 부합하면서도 어느 정도 수익도 낼 수 있는 형태의 개발을 할 것인지 이제 이야기를 해야겠죠.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소수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만 논의되고, 그리고 그 논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아주 뭐 은밀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용역 연구를 의뢰한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추진하면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뒤탈이 크게 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 문제를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검토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짜맞추기식으로 하지 말자 네, 이거죠. 사실 그 용역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뭐 공무원분들 폄하하는 건 아니고 공무원들 관료들 머리에서는 이 도시 디자인 계획이 안 나온다. 차라리 유럽이나 유명한 그 프랑스라든가 유명한 그 디자인 회사에 뭐 30억, 50억을 주고 강주의 먼 미래를 그 250만 평 부지는 아마 전국에 유일하게 남은 가장 큰 부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주의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왜 이리 소홀하냐. 지금부터 강계 공무원들한테 맡길 것이 아니라 유력한 외국 그 디자인 회사에 맡겨서 강주의 그림을 그려보자.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요소도 특별법에 들어갈 수 있게 하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간 걸 모르지 않습니까? 이전 부지에 대한 보상을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이며 그다음에 이전된 비용은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좀 이루어지지가 않고 지금 계속 정치적 수사로서만 특별법 이야기하고 통과된다 이러는데 저는 그거 통과되고도 더 많은 더 암묵한 일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하고 용역을 국내가 아닌 유명한 그 외국 회사에 주면서 강주의 새로운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저도 네. 이제 네. 저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제 이 협상의 그 순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특히 광주 지역에서 너무 이제 그런 장밋빛 미래를 일찍 설계를 하면 이제 군공항 이전 부지가 될 이제 전남의 어느 지자체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지금 전남에서는 안 그래도 이제 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자꾸 뭔가 소음 유발하는 시설, 혐오 시설 이런 것들을 전남으로 전가하고 광주에는 자꾸 뭐 좋은 것만 가져가려고 한다고 하는 이런 불신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자꾸 좀 순서가 그런 문제 때문에도 일찍 시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광주가 이제 전남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비전을 그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점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 경북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되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한평에서 뭐 설명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한평이 광주에 편입돼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글쎄요. 정확하게 이제 한평만을 이 염두에 두고서 광주에 편입시키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제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인제 사실 인제 지난번 이용섭 전 시장 때도 시도 통합 논의를 했었죠. 그리고 인제 원래도 전라남도가 하나였고 그리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인제 오늘날 인제 뭐 광역 경제권 인제 강기정 현 시장이 인제 4년 전에 출마할 때에도 500만 전부까지를 포괄하는 500만 광역 경제권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인제 부울경도 지금은 약간 뭐 삐걱거리고 있지만 김경수 지사 시절에 부울경 메가시티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뭔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집적도 해야 되고 규모도 키워야 되고 함께 모여 살아야 되고 이렇게 분산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집중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지고 특히 인구 소멸 시기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이 자주 이제 언급이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보면 광주와 전남이 좀 더 통합되면서 집적률을 높여서 모여 사는 것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더 많은 주민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논의될 수는 있겠고 딱 뭐 한평만 광주로 넣어주면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경계를 만들면 서로 부딪히기만 하니 예. 경계를 허물어서 다 같이 살자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건 단순히 이제 경계가 있으면 다투게 된다는 측면이 아니라 지금 인구 소멸, 저성장 여러 가지 이 중앙으로 사람들이 쏠려 나가는 것 이런 것들 다 고려했을 때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흩어져서 광주 전남이 다 골고루 같은 농도로 잘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기대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 여력도 부족하고 그것을 실제로 향유하는 주민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원하는 어떤 복지 혜택이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점점 모여 사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도 그러나 이제 그러니까 전남은 차라리 다 죽고 모든 주민들이 광주로 모여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광주와 전남의 경계를 허물고 광주 전남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지방의 삶을 지리적으로 재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현 원장님은 광주에 한평이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메가시티 강역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광역시 단위에서 인구가 최소 200에서 250만 정도 돼야
경제활동, 산업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소규모 지역을 묶어가지고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구상이 나왔었는데 한평뿐만 아니라 인근, 담양, 장성 해가지고 5개 시티를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 경남 모델을 가지고 강주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경남은 한참 진척이 되었고 거의 실현 단계에 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2-3년 전에 논의만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궁금한 문제로 한평군을 편입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한평뿐만 아니라 광역시에서 최소 인구 200만 이상이 좀 돼야 나중에 경제활동이든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도 유출이 안 되는데 전남 지역이 소도시화되고 인구 저하로 또 강주로 편입이 돼도 이분들이 또 서울로 수도권 올라가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광역시 내에 메가시티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인적 자원이라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 준 차원에서 메가시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강주 전남의 몇 개 지역을 통합하는 거 찬성한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델의 어떤 경남은 이미 신한력 추진으로 해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강주 전남은 계속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앞서간다고 하지만 지금 네. 이제 그 지자체장 바뀌고 나서 다시 부산시장도 다른 소리하고 경남지사 네. 다른 소리하고 또 도로묵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로문하고 최정점까지 왔는데요. 지금 자치단체가 바뀌어가지고 더 안 나갈 뿐이고 저희는 최정점까지도 못 가고 밑에 단계에서 계속 논의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중요한 건 궁금한 게 혹시라도 이제 한평이 편입된다 치더라도 거기에 군공항을 이전하면 좀 밑에 가면 무안공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싶은 생각이 더 들기도 합니다.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의도 초대석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 김기현 의원과 함께 현안 얘기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조금 바쁩니다. 지난달 30일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단독 관저 만찬, 정치인으로 처음 단독 만찬이어서 장안의 화제가 됐었는데 이거는 물어봐도 답변 안 하실 거죠? 못 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네. 그걸 제가 발설한 적이 네. 없었는데 어디에서 그게 나가서 보도가 되는 바람에 며칠 동안 아주 곤혹스러웠습니다. 네. 사실 확인 여러 가지 전화들을 받았는데 네.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미주알 고주알 다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주 난처한 상황이었는데요. 하여간 대통령하고 이 소통을 자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만큼 네.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주 대통령과 네. 집권당이 의논을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네. 안정감도 주고 정책의 일관성이나 또 정책의 집행력 이런 것을 높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셨는지는 제가 여쭙지는 않겠는데 교감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감은 많이 하고 오신 건가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말씀을 제가 다 드리는 것은 네. 적절하지도 않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공부 모임 국민 공감이 공식 출범식을 국회에서 했는데 갔다 오셨나요? 예, 참석을 했다가요. 전 또 다른 강연 약속이 있어서 네. 끝까지 못 있고 도중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참석했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는 참석 의원이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절반 넘게 참석을 했고 총괄 간사를 친윤계 이철규 의원이 맡고 있고 그 다음에 권성동, 장제원 이른바 핵심 윤핵관 의원들도 힘을 실어주고 있고 면면이나 규모 그리고 전대를 앞둔 좀 미묘하다면 미묘한 시점에서 출범을 했는데 이거 어떤 모임, 어떤 단체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창립할 때부터 제가 그 멤버로 참여한 사람이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각 의원들이 특히 여당 의원이 되면 실력을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냥 시류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안이 생겼는데 그러면 왜 이런 현안이 생겼고 그럼 해결책은 뭐냐? 우리의 고민의 접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런 걸 서로 공감하면서 아, 우리 정책 방향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민생의 보탬이 되겠다. 이런 것을
모여가지고 같이 의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공모임은 활성화되면 될수록 좋다. 그걸 자꾸 개파 모임이니 뭐 이런 형태로 자꾸 이렇게 굴레를 씌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해 보겠습니다. 2월 말 3월 초로 확정이 돼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사실 뭐 지도부에 있는 네. 입장이 아니고 또 선수이기 때문에 심판이 룰을 정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네. 않습니다만은 여전히 음. 지금도 늦었다. 하루라도 빨리 전당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는 가급적 생각을 빨리. 가지고 있고요. 네. 대략 지금 나오는 건 2말 3초 그런 것 같은데 그보다 더 늦춰져서는 안 된다. 네. 예, 그때까지는 아무리 늦더라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룰 얘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당원대 일반 여론조사가 7대 3인데 이거를 뭐 9대 1 정도로 당원 비율을 늘리자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 하는 말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선거법도 국회의원 선거법도 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서 뭐 선거제도를 많이 바꾸지 않습니까? 선거운동의 방법도 바꾸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룰도 가변성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법률도 개정하는 것이고 뭐 그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룰 그런 차원을 이해하시면 될것 변경, 같습니다. 예, 룰 변경 얘기를 꺼낸 거는 이게 지금 여론조사 1위가 유승민 전 의원으로 나오는데 당원 비율 올리고 여론조사 비율 낮추는 거 결국 뭐 유승민 의원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뭐 각자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하겠죠. 뭐 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그거는 비대위에서 정하는 것이고 당 지도가 정하는 것이니까 선수는 그것을 그 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모셔놓고 유승민 의원 얘기를 물어봐서 그런데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거기 나와서 유승민 의원이 룰 변경에 대해서 축구하다가 뭐 골대 옮기는 격이다, 뭐 삼류 코미디다, 찌질하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 축구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시작도 안 했나요? 축구 아직 시작 안 했지 않습니까? 네. 축구 뭐 휘슬 불고 나서 공을 차고 있는데 바꾼 게 아니고 이번 월드컵에서는 어떤 룰을 적용할 것이냐, 오프사이드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까지 뭐 골라인 아웃이라고 볼 거냐 아닐 거냐 그런 거를 정하고 월드컵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안 정했는데 이제 정하려 하고 있는데 뭐 축구 시합 중에 골대를 바꿨다는 거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알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현재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사람들 뭐 이름을 거론하면서 성에 조금 덜 차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건 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우리 당 내부에서 뭐 있었던 발언을 가지고 자꾸 알고알고하는 게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발언을 굉장히 절제하고 있는데요. 네. 당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진가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당 지도부 역할이다. 그런 원론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대해서는 뭐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대통령이 지금 법무부 장관이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뭐 주변에 얘기를 했다는 게 보도가 쭉 나왔는데 정리가 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그게 왜 정리할 대상도 아닌 이슈를 왜 갑자기 불거져 나오겠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네. 제가 알기로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뜻을 이미 아마 그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이 또 이미 밝힌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은 사실 이게 뭐 이 범죄와의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마당에 이제 한참 이게 범죄와의 전쟁을 지휘하다가 그 자리를 그만두고 여당의 대표로 온다 그러면 그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했던 범죄와의 전쟁 지휘 네. 그게 어떤 정책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네. 다만 한동훈 장관이 아주 소중한 인재고 또 국민들로부터 많은 네.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은 또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앞으로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차출설이 나온 게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나온 게 뭐 그냥 일각에서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나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이제 관저 만찬 갔다 온 다음에 뭐 수도권, 뭐 MZ 세대, 미래 세대 여기에 소구할 수 있는 뭐 사람 이러면서 그러면은 한동훈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직접 뭐 그 두 분이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적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좀 뭔가 해가 뭐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끄집어낸 얘기일 것 같아 보이고요. 네. 민주당에서 그래 하면 좋아하겠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을 대표를 하자고 얘기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공격의 소재가 생기니까
윤석열 정부가 완전히 뭐 정치 수사했다 뭐 이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좋아할 일이다. 그냥 뭐 네. 갑자기 그 불거져 나왔던 이슈고 근거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별 네. 크게 그렇게 비중을 둘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취임 100일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재앙이다 이렇게 적으셨던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요? 사실 저는 여러 차례 그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최소한 10여 회 그런 지적을 했을 겁니다. 민주당에게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에게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 당군 이래의 최대의 부동산 개발 비리라고 할 수 네. 있는 그런 의혹의 몸통으로 의심받고 있고 그 주변에 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독야 청청하겠다. 나는 내 자리를 물러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결국 민주당에게는 네.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저는 사실 민주당 스스로가 네.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재명을 지금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탈출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상민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아직 수사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밝혀진 게 없는데 무슨 해임이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재명 대표도 여러 의혹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뭐 수사나 재판으로 확정된 사실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대표직을 내려와라. 그러면은 약간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그 양쪽을 대하는 게? 구체적 증거에 관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이미 구체적 증거로 뭐 정진상, 뭐 김현, 뭐 자기 핵심 측근이라는 사람 아닙니까? 유동규 다 마찬가지죠. 그런 사람들 또 그리고 지금 뭐 김만배, 남욱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니 그분이 지금 그 누군지 지금 뻔히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분의 몫이다. 거꾸로 지금 용산에서 일어났던 이태원에서 일어났던 그 참사 사건의 경우에는 용산 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든 거기는 용산 경찰서장에게도 지금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법원에서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데 아니 그 위에서 무슨 책임을 지라는 거냐는 거죠. 이건 증거에 의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거고 이쪽은 아닌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네. 무조건 의혹이라 한다고 다 모든 걸 책임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걸 똑같은 차원에서 본다는 건 그건 너무 넌센스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 요새 뭐 논란이 많은데 대통령실발 고소 고발도 많고 일단 김건희 여사 뭐 빈곤 포르노 조명 사용 논란 관련해서 민주당 장경태 의원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 관저 정하는데 뭐 천공법사라는 사람이 뭐 연관됐다 이런 의혹을 제기한 정의당 그 김종대 전 의원이랑 김어준 씨도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뭐 잘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정치적 현안들을 계속해서 사법화시키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아니 본인들이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장경태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요. 뭐 저 김어준 씨도 다 마찬가지고요. 또 뭐 저기 뭐 천공법사가 못됐다는 그 사람도 그 김종대 씨인가요? 네. 뭐 그 다 마찬가지인데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잘못했다고 좀 사과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의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명확하게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났는데도 네.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뭐 두루뭉술하게 뭐 넘어가면서 거꾸로 계속 김의겸 씨도 좀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인데 그래도 김의겸 의원 김의겸 의견이죠. 맞습니다. 김의겸 의견 맞는데 아니 그거 흑석 거사께서 흑색 선생이 되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 공당이 대변을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사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뻔뻔한 모습으로 도리어 내가 잘했다고 하고 있으니 이건 상식을 너무 벗어난 거 아니냐. 사과를 하고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안 하겠다고 하면 그걸 고소고발 굳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상식을 해보겠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이 사과를 하면서 대통령한테 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상황이 되면은 또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더 탐사랑 뭐 제보자라는 사람 그리고 김의겸 의원까지 해서 형사 고소 외에도 10억짜리 지금 손배소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의겸 의원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뭐 두루뭉술하게 뭐 그걸 유감을 표명할 일인가요, 그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뭐 저기 진짜 반성한다는 모습을 보여요. 지금 반성한다는 모습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뭐 시끄러웠다니까 유감이야. 근데 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할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게 사과입니까? 놀리는 거지. 시끄러웠으니까 유감인데 마음 상했다 그러면 유감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게 무슨 사과라 그럽니까? 그 놀리는 거지 그게요.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 이렇게 아주 세게 반발을 하고 또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국회의원이 국감장에서 한 질의 의혹 제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게 뭐 특히 법무부 현직 장관이 이렇게 온당하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그럼 보실까요? 그 뭐 소송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뭐 그것을 소송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아니 자기가 잘했다고 큰 소리 치는데 그거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그러면요? 아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개인 인격은 그럼 그렇게 모멸 당해도 괜찮은 겁니까? 자,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은 상대방의 인격을 마음대로 짓밟아도 아무 책임도 없는 겁니까? 국회의원이 그러면 뭐 신입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그런 잘못된 관습을 네. 김의겸이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흑색선성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곧 전대 시즌이 열릴 텐데 국민의힘 당대표 왜 김기현이 되어야 하는지 마무리 말씀 겸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다음 총선은 꼭 이겨야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선거고요. 어쩌면 대선 연장선이다 그런 생각하는데 무엇보다 당의 정통성 뿌리를 그동안 지켜오면서 보수당의 가치를 계속 세워왔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대통령 선거 그리고 전국 단위 지방선거 이런 전국 단위 선거를 지휘하면서 선거를 이겼던 경험을 가진 이기는 리더십, 이겨본 경험 이것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저 김기현의 역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선 연장선이라는 건 어떤 취지이신 건가요? 대통령 선거를 이겼는데 네. 대통령께서 정책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절반의 승인 국민들은 뭐 그런 거.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주택 정책, 뭐 세제 정책, 그리고 예산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뽑아줬거든요. 네. 근데 그 예산을 냈더니 이재명표 예산을 만들어버리고 법안은 우리가 낸 세법들은 자기들이 다 가로막고 있고 기업 규제 없애자는 법들은 기업 규제를 혁신하자는 법들은 그것도 가로막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대통령 선거를 끝냈지만 여전히 대통령 선거 끝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으로 새로운 정책의 전환을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모든 정책의 전환을 국회의 다수 의석을 악용해가지고 가로막고 거꾸로 문재인 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그래서 국민들께서 야당을 심판해달라. 이렇게 발목 잡게 하는 잘못된 야당을 심판해 주셔야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